예, 방금 전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력 수급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남은 숙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쨌거나 전력 수급이 비상이다라는 뉴스는 매일매일 나오고 있고 실제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 공급 설비가 부족한 탓이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긴 합니다. 실제로는 좀 어떤지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환전에서 나온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정부에서 어떤 원전을 너무 억압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 지금 이런 폭염은 단순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북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미서부라든가 북미가 저기 캐나다 쪽으로도 지금 영상으로 42도, 45도, 지표온도 65도 이상 올라간 이런 날씨가 지금 계속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수해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 남반구 같은 경우도 지금은 겨울인데 굉장히 한파가 지금 몰아닥치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구 전체의 어떤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것이지 전력 공급 체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러한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버텨왔던 어떤 하나의 매뉴얼 가지고서는 이런 전력 공급 체계 가지고서는 갑작스러운 이런 변화에 대응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 같은 경우에 기조 자체는 탈원전 기조입니다만은 이렇게 전력 수요가 치솟다 보니까 역시 원전 재가동에 대한 검토도 이미 들어갔고 관련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원전은 어쨌든 지금 현재 유지 보수나 아니면 폐기 비용을 다 제외하고 현재 운전 비용으로만 봤을 때는 단가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저가로 해가지고서는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자력은 일단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이제 이번 올해 5월에 나온 이 한전의 그 전력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이 발전 전력량 추이에서 일단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에 있는 저 녹색이 이제 그 원자력인데, 원자력의 발전량은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봤을 때는 그때를 피크로 해서 전체적인 발전량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원자력의 비중은 더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예. 다음에 나오는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발전 설비 추이를 보시게 되는데, 발전 설비에서는 오히려 지금 원자력 발전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줄이고, 혹은 이제 새로 신규로 이제 가동되는 원전도 그렇게 큰 그 설비 용량이 더 커지지 않고 오히려 또 기존의 것에 비슷하거나 혹은 축소된 형태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인 발전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에 그 기력, 그 쉽게 스팀 파워, 그러니까 화력이죠. 화력 발전하고 그 다음에 복합 발전, 그리고 이 원자력, 이 3대 이 세 개가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일단 화력이 가장 큰 이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 전체적인 발전 설비 추이로 봤을 때는 오히려 원자력은 발전 용량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혹은 여기에서 거의 큰 변동이 없었던 데 비해서 지난 3년 동안 계속 발전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원자력이 필요 이상으로 좀 더 많이 가동이 되고 좀 그만큼 혹사됐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서 원자력들이 발전소들이 지금 이제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이제 오버홀 쉽게 가지고서는 유지 보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 유지 보수 기간에 들어가는 중에 지금 갑자기 이런 폭염이 오니까 이런 유지 보수를 빨리 끝내고 다시 재투입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일, 지금 현재 이 가지고 있던 화력 발전이 더 많이 이제 더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복합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이제 조금 오버워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은 탈원전이라지만 실제로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생산량은 더 늘어난 상태이고, 다만 어떤 환경적인 요인과 그리고 지난 시기까지 좀 과하게 발전 용량을 돌렸던 여기서 파생된 영향으로 지금의 공급 부족 현상이 좀 나타나는 걸 수도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해석을 해주셨는데, 원자력 발전 얘기가 나왔으니 예전에도 소장님이랑 얘기하면서 화력 발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당연히 가긴 가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확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중간에는 천연가스와
이제 원자력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어쨌거나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과도기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한계를 보이게 된다면 그 산업의 발전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 발전 중간에도 약간의 삐그덕거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그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우려인데 여기서 가장 큰 우려는 일단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 너무 이제 원전을 억압을 하게 되면은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 측면에서 좀 많은 그만큼 이제 벌충할 수 있는 전력을 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가스파워로 넘어가는 거에도 어느 정도 시간하고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중간에 어느 정도의 그 전력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현재 작년까지 해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판매된 전기차가 대략 한 14만 대 정도가 됩니다. 한 14만 5천 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일단은 그 통계로 말씀드렸었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현대차의 EGMP 기준으로 해서 즉 대당 65kWh 그 전지기 때문에 시간으로 kWh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이게 14만 대라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일제히 이제 야간에 심야 전력을 가지고 만충을 했다. 그러면은 한 9,100메가와트 정도가 매일매일 소요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정도면은 그 원자력 1,800메가짜리 원자력 하나가 거의 한 6시간 정도를 매일 밤마다 풀 가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전기차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가 자꾸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전 용량도 그만큼 늘어나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데이터 센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4차 산업에서는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특히 중요한데 데이터 센터는 일단은 쉬는 시간 없이 24시간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전력은 계속 공급이 돼야 되고 그럼 데이터 센터가 가지고 있는 이 전력 말고도 문제는 이 서버들을 시키는 에어컨에 들어가는 전력이 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그 전기를 먹는 하마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지금보다는 최소 3배 이상의 발전 용량은 더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만큼을 신재생 에너지로 과연 커버가 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방식 혹은 좀 더 친환경적이면서도 그러면서 경제적이고 대용량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네. 참 발전 용량에 비해서 어떤 수요가 늘어나는 그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제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좀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한번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어떤 수출 효자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원전 관련한 기술력도 어느 정도 확보돼 있고 되게 빨리 지어서 좋아한다고 예, 반응들을 들었는데 실제로 예. 어떻습니까? 빨리 짓는 거는 대한민국 건설사의 정특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기술인데 예. 일단은 그 한국형 원자력이 좋은 점이 뭐냐면 K원자력은 일단은 그 원래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기술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단 한국형 그다음에 프랑스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형인데 러시아형은 저희가 잘 안 쓰고 보통 이제 저기 제3국권 이제 러시아, 중국 이쪽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쓰고 우리나라는 이제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가지고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K 원자력을 만들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더 안정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저렴하고 또 발전 효율이 좋은 이런 기술인데 덕분에 이제 거의 사실상 3대 원전 기술 보유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일단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수출을 하고자 했고 이제 특히 UAE 같은 경우 이제 바라카 1호라고 부르는 그 원전이 이제 들어갔죠. 물론 이제 거기에서 50년 동안 유지 보수를 해주는 계약이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동 지역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이 기본이 30년이고 길면 50년까지 이제 이런 유지 보수 계약을 조건을 달고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충분히 이제 뭐 단순하게 이런 대형 1000메가와트 이상급 말고도 그 소형으로도 앞으로 이제 이런 원전 기술을 충분히 어떤 개발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어떤 원전 산업의 방향성이나 속도가 어떻게 붙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원전과 관련해서 약간 비우호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도 그랬다가 아마 올해 제격으로 올해 초부터 의회에서 다시 어떤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고 간 걸로 알고 있고 좀 다른 선진 국가들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예를 들면은 국민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 5급 사고라고 부르는 이제 3마일 아일랜드 원자로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아예 이제 원폭을 2번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예전에 도호쿠 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 지금 또 말 많은 예. 그 레벨 7급의 사고를 지금 겪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원전에 비우호적이고
또 이 나라들은 그 전력 사업이 그 국가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자 사업자들이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자 사업자들은 일단 그래도 어찌 됐든 좋은 좀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값싸게 대량의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 원전을 그래도 어떻게든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이전에 오바마 정부, 정확하게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이 원전에 대해서 좀 친원전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 일단 추가로 2기의 원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거기에 대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네. 그다음 그 중에서 이제 SMR 같은 이런 좀 더 안전하면서도 소형의 이런 모듈형 원전을 통해 가지고 내륙에다가도 이제 이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그 SMR 같은 경우에 그 빌 게이츠와 버핏이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한번 이슈가 됐었고, 국내에서도 정부에서 발표하기로 어떤 SMR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계속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 시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쟁력이나 기술력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얼마나 전력 수급을 이렇게 안아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이런 SMR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일단 SMR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1000메가와트급 이상이 아니라 보통 한 300메가와트에서 500메가와트급 즉 보통 일반적인 원자로 사이즈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사이즈로 해가지고서 모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게 냉각을 하는데 바다를 끼지 않고 내륙에서도 이제 그 별도의 냉각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냉각을 하는 그런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6가지 형식의 이제 냉각 방식이 딱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트륨 냉각 방식을 가장 선호합니다. 예. 그래서 나크라고 부르는 이제 나트륨과 칼륨을 섞어서 만든 이 합금을 가지고서 이 냉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나트륨하고 이 칼륨 자체가 원체 물의 반응이, 수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세고 자칫하면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술을 좀 더 연구를 하고 있고,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잡히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상용화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증시 안에서도 좀 엇갈린 시각들도 있고 아직 뭐 테마주가 채 다 형성되기도 전인데요. 얼마나 기술 개발이 잘 될지도 보급이 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핵 폐기물 처리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가 또 하나의 주요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실제로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그 고준위하고 중저준위가 다른데, 중저준위는 이제 그 발전한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준위 핵 폐기물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폐연료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뭐가 남아있냐면 플루토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그 양을 뽑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된 나라들,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프랑스, 일본 이 세 나라만 이 고준위 폐기물을 실제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게 제 폐연료봉이 나오면 무조건 하고 미국으로 다 보냅니다, 지금은. 예. 혹은 이제 예전에는 일본으로 보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세 나라만이 이 고준위 폐기물을 정리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일단 안정된 지질 환경에서, 즉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지진이라든가 뭐 각종 천재지변에도 버틸 수 있는 충분히 안정된 집안에서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깊은 지하로 해가지고 파묻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는 해당의 사항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중저준위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 그 경주에 만들어 놓은 것들, 예. 요거는 좀 그 이쪽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단층이 지금 발견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전이라든가 이게 보안책을 좀 더 대가지고 더 안전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들의 어떤 원전과 관련해서 어떤 산업이나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것도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소형 원자로와 관련해서 두산중공업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미국에 있는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2019년도에 원래 4,400만 불을 일단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나니까 이번에 추가로 6천만 불을 더 투자를 하기로 해가지고 총 거의 1억 불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
소형 원전에 대한 이런 SMR에 대한 기본적인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기자재를 대략 한 수조 원어치 한 10억 불 이상 혹은 20억 불까지 일단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계약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이 미국 쪽이라든가 글로벌로도 나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 각 국내 기업들의 활동들도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과정에 원전은 꼭 거쳐야 되는 현실적인 상황들이고 하다 보면 이제 뭐 원전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나 아니면 숙제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지금 저희가 원전 산업을 하고 있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원칙을 일단 세워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기존 원자력을 일단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이 기억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 수소 발생 장치를 붙인다라든가 해서 그 전력 생산 이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그 수소 생태를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여기다 접목을 시켜야 되고 신규 발전소를 만든다 그러면 일단 SMR을 위주로 해가지고 최소 물량을 일단 건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명이 다해가는 이런 일반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폐쇄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 우리가 이제 또 어떤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원전 폐기 시장이 나오게 되면 글로벌로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되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이제 그 실적하고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러한 신규 사업을 개척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전의 개발 및 상용화인데 앞으로 나오는 모든 SMR이 이제 그러면 수소를 생성하는 장치들을 기본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을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서 더 친환경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석유화학의 유화에서 친환경 유화하고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수소 공급이 굉장히 원활해지고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걸 통해 수소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에 대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들 세 가지 포인트로 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